네, 안녕하세요. 경제준비위원회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 중인 닉네임 아담 스미스입니다. 경제학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경제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약 2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진도를 나가면서 강의 수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략 22개 강의 정도 될 것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고난도의 수준을 요구하거나 수학적 풀이가 많은 건 아니고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렵지 않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보통 경제학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학은 돈에 관해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경제학을 전공하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경제학에 진학했었는데 막상 경제학을 배우고 보니 돈이라는 요소와는 생각보다 거리가 멀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오히려 회계학과에서 경제학과보다 더 돈을 자주 다루더라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이자 미시 경제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천재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경제학을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했고, 그리고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무레스는 경제학은 개인이나 사회가 만족하는 방법의 연구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로 정의되는 학문은 아니지만 이 중 공통점은 인간 혹은 사회에 만족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사실 경제학에서도 이 문장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죠.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반면에 그를 충족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희소성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자원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 무한하다면 경제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없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희소성의 문제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 혹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그런 이유로 경제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소성과 합리적인 의사선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제 문제들이 있겠죠. 이것을 경제학의 3대 문제라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무한정 생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류와 양에 대한 설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생산량을 생산하더라도 더 낮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더 많은 생산량을 산출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산의 방식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라는 분배적인 측면의 문제까지 해서 총 3가지로 경제학의 3대 문제로 일컬어집니다. 다음은 시장의 경제체제입니다. 경제체제라는 것은 생산, 분배, 소비라는 경제활동과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떠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크게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시스템입니다.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 문제를 오로지 시장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던 경제 주체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개인의 이기적인 본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가격 기능에 의해서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위한 자유와 결과에 대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이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마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계획경제체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경제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입니다.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시장경제체제는 사실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작동하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과잉 생산, 자원의 낭비, 경기 변동, 빈부격차 등 다양한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계획 경제 체제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효율적인 생산과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는 무엇이 선이고 악이다, 옳고 그르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지는 개인, 사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아래 표를 보시면 현대 경제에서는 생산과 분배 운영 방식에 따라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로 구분하기도 하고 소유 형태에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하기도 한데 사실 나라마다 혼합된 방식으로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이고 이는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학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틀은 범할 수 있는 실수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양측을 구분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입니다. 이는 사실 학창시절에도 국어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과의 오류는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해서 범하는 오류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예를 보시면 선풍기 판매량이 증가해서 기온이 상승한다. 뭔가 말이 묘하게 이상하죠. 기온이 상승한 후에 더위를 식히려 선풍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선후관계를 착각하여 오히려 선풍기를 구매함으로써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다라는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의 오류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면 농민의 소득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일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농민들의 전체적인 소득은 결국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배울 부분이지만 케인즈가 주장한 저축의 역설도 이런 구성의 오류 중 하나입니다. 이건 나중에 거시경제학에 들어가게 되면 따로 배울 테니 예시 중 하나라고만 알고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구분입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구분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실증 경제학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학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는 주요 분야가 이러한 실증 경제학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경제 이론에 포함되고 그리고 경제사 등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실증 경제학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범 경제학은 개인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서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분야입니다. 어떠한 경제 상태가 어떤 형태로 국민 경제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 이것도 사실 아까 전에 살펴봤던 인과의 오류, 구성의 오류처럼 얼핏 생각해보면 비슷해 보이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구분을 해야 하는 개념들입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경제학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경제 현상들은 수많은 변수들이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고 서로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혹은 관련이 없는지를 판명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에 있어서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 상관관계를 보시면 경찰의 수가 많은 도시일수록 범죄율이 높다라는 명제를 봤을 때 경찰의 수와 범죄율은 서로 상관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인과관계로 착각을 하게 된다면 경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과관계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전과가 생겼습니다. 즉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전과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것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했던 설명들을 종합해보면
인과관계는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있지만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했던 설명들보다 훨씬 중요하고 잘 알아둬야 할 개념들이 앞으로 나오는 유량과 절량의 구별,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명목변수와 실질변수의 구별입니다. 이런 개념들은 특히 명목변수와 실질변수는 거시경제학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는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량변수와 절량변수를 보시면 유량변수는 플로우 변수라고 고도 하고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흘러나오는 물을 생각해보면 해당 물의 양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그 시점마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놓고 얼마 동안에 얼마의 양을 채웠는가에 따라서 해당 물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죠. 이것처럼 유량변수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되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GDP, 수요 공급, 소비 투자, 국민소득, 국제수지 등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량변수를 보시면 어떠한 특정 시점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이 시점, 그 시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환율을 보시면 우리가 예를 봤을 때 지금 현재 2020년 8월 4일 오전 10시의 환율은 얼마이다 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환율을 말할 때 8월 2일 오후 8시부터 8월 4일 오전 10시의 환율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딱 해당 시점에 측정되는 그런 변수들을 절량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할 개념은 명목변수와 실질변수인데요. 중요하긴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명목변수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변수다. 상당히 구별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보는 화폐의 그 자체 명시적 단위가 명목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명목임금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루에 10만원을 받을 때 이 자체가 바로 명목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변수는 이러한 화폐 단위가 아니라 실물 단위로 측정된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가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명목변수에서 물가로 나눴을 때 이 값이 바로 실질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원을 받았을 때 이것으로 만원짜리 책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목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책은 바로 10권이 되겠죠. 이 10권이 바로 실질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임금은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의 실질임금으로 책을 10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여서 책이 한 권에 2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10권이 아니라 5권밖에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명목임금이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질 변수가 실물 단위로 측정된 변수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만 봤는데 진도를 나가다 보면 어려운 파트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파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은 미분을 통하여 최적화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거시경제학은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도 크게 5가지 정도의 학파별로 보는 시선과 그리고 결론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암기를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기초경제학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되도록 포함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